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표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노란 표지에 정말 교과서 같이 생겼네요. 신여윤 작가의 엄마 교과서라는 책인데요. 도트북 출판사에서 2022년 2월 15일에 일판 1쇄를 찍어냈습니다.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TNC 파트너스 감정코칭 연구소장, 서울시 교육청 강사, 서울시 학부모책 멘토링 강사입니다. 감정코칭, 진로, 심리정서, 인성, 관계, 자기주도 학습과 기업가 정신, 체인지메이커 수업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상징하는 소행성 관계로 강의를 시작하셨고요. 현재 공교육 안에서 두 아이를 주체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부모 자녀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교시 오리엔테이션, 2교시 긍정확언, 3교시 소행성 관계, 4교시 감정 코칭, 5교시 북극성 찾기, 6교시 알쓸 신잡, 7교시 부모와 자녀 관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교시 오리엔테이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엄마 수업,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녀와의 관계 만들기.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첫걸음, 엄마 수업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엄마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육아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엄마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를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강사 여유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육아를 위해 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공부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흔들림을 이겨내고 육아에 대한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엄마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만난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고민을 딛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더 많은 엄마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수업을 위한 엄마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 책의 엄마 수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육아에 대한 소신을 갖고자 하는 엄마들이겠죠. 저는 여러분과 맘 편히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옆집 언니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 육아는 아이를 기르는 육아이기 이전에 나를 기르는 육아더라고요. 아이도 처음이지만 부모 역시 처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육아는 육아라는 것입니다. 서툴고 어설픈 초보 부모이기에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죠. 부모 교육이나 관련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바로 아이와 함께 크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 날씨 어떠세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저와의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이 질문은 강의 현장에서 엄마들을 만날 때 제가 처음 화두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앞서 말했듯이 거창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엄마 교과서를 기획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수업을 통해 엄마 역할을 해내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에게 초등 자녀를 위한 육아 노하우 몇 가지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엄마 교과서에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뿌듯했거나 힘들었던 경험, 교육의 장에서 아이들 또는 어머니들과 나누었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바쁜 부모님들이 엄마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문현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그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여유의 낱말 사전에 있는 뜻풀이입니다.
때로 엄마들은 육아와 소통에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에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꾸준하게 답을 찾아가는 걸음을 걸으면 되지요. 혼자가 힘들면 둘이 힘들면 셋이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요. 나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글귀인데요. 모쪼록 저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와 육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색과 결대로 엄마가 자녀의 사람 교과서로서 굳건하게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에 이 엄마 교과서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교시 긍정확언. 나의 마음을 챙기는 긍정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루틴 만들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첫 수업은 긍정확언으로 마음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독감 백신을 맞듯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 챙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죠. 감사일기와 확언은 우울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챙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확언이란 뭘까요? 국어사전에서는 확실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언이란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 선언적이고 자기 암시적으로 하는 좋은 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자기 암시라는 요법을 창안한 에밀 쿠에는 환자들에게 하루 2차례 20번씩 이런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훗날 위약 효과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치료법의 핵심은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는 환자들은 류머티즘, 만성 두통, 천식, 말더듬, 종양, 암 등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신이 담긴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기 최면, 자기 긍정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최면의 효과는 말의 힘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늘 말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룬다고 할 만큼 중요하죠. 말은 관념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말이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삶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언은 쓰기로도 할 수 있고 말하기나 듣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튜브와 책을 통해 또 SNS를 통해 강의로도 많이 알려진 김승호 회장도 살면서 큰 꿈을 이룰 때 목표를 하루 100번씩 100일간 손글씨로 썼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열망하는 소원을 적으면 적을수록 가슴 안에 뜨거움이 불타올라 성취를 맛볼 수 있었다고요. 저도 감사일기와 확언을 한 지 해수로 5년째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확언 글쓰기를 하고요. 하루를 마치는 저녁 무렵 감사일기를 씁니다. 저만의 루틴을 위해 지난해부터 SNS에 아침 확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언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언을 함으로써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 어릴 적 우리 집 가훈인데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예축을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미리 축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가족과 함께 합격을 축하하는 것이죠. 로드 비즈니스의 선구자로 알려진 석봉토스트의 김석봉 사장도 아침마다 일어나 긍정 주문을 한다고 해요. 나는 멋져. 나는 잘해.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긍정의 주문을 거는 확언의 힘,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실래요? 루틴으로 확언하기.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를 아무 준비 없이 맞았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 코로나 레드의 분노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의 좌절까지 모두 경험한 지난해, 저 역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1, 2월을 의미 없이 보내던 가운데 문득 의미 있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습관도 결국 지속해서 해내는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늘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로망은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글쓰기, 책쓰기를 못하고 있던 터라 아침 독서, 저녁 독서와 학원 글쓰기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SNS에 학원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3, 4년 전부터 학원과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하려면 용기도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원과 짧은 글쓰기는 올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은 저와의 약속이었고 대단히 큰 변화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제 학원 글로 좋은 에너지를 받고 힐링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학원은 공감과 소통의 마중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신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과도 소통하게 돼서 큰 보람과 사명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원 글쓰기 전도사가 돼서 많은 분께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툴로 학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료 시점은 있겠지만 당분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 성장과 성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사는 오감으로 읽는 가장 정밀한 독서입니다. 자기 학원의 3단계, 자기 긍정, 자존감, 자기 개발. 매일 SNS에 올리는 학원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 멋진 한 권의 학원 루틴 에세이집이 완성되겠더라고요. 매일의 힘으로 쓴 글들을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원 루틴의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 긍정이 돼야 자존감이 바로 서고 그 다음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3교시 소행성 관계,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규칙과 방법들에 대하여. 이번 시간은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관계, 소행성 관계의 나들이 수업입니다. 왜 나들이냐고요? 그건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반박의 표현입니다. 꼭 인생이 마라톤이어야 할까요? 그냥 나들이 하듯 걸어가면 안 되나요?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가는 길도 가는 속도도 가는 방향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여정을 나들이 하듯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행은 일상처럼, 일상은 여행처럼과 같은 맥락이죠. 초심은 잃지 않되 아이들과 나들이길에 평생 친구처럼 마주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땅거미 지는 것도 보고 풀벌레 우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말이죠.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 있어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만남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 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소통하고 행동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생각 열기. 아이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란 사람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 유대감을 말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코로나 덕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휴대폰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은 되도록 가족끼리 규칙을 재미있게 정해서 일정한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라포 형성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내재된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워밍업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차려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이는 설레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표현하지만
산만하고 정신이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경험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 경험이 주는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난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한 말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육은 사람의 행동 변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이야기 등은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소통하는 관계, 책과의 동침. 그렇다면 자녀와의 소통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커갈수록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의 소재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커가는 자녀와 소통하는 좋은 방법으로 저는 독서를 권합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아이들과 도서관 나들이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책을 접한 아이들과 저는 책이 간접 경험의 보고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책 읽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와의 소통의 도구로 책을 접하게 하고 싶다면 도서관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도서관 나들이를 어떤 교육의 목적이 아닌 놀이처럼 즐기는 활동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도서관 나들이는 독서 본연의 목적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합 예술을 직접 경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온 가족의 도서관 나들이는 저에게 무척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강의나 수업에서 도서관 나들이 이야기를 하면 도서관 활용기 책을 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학부모가 도서관을 내 집처럼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도서관을 활용했던 제 소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서 도서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의 날 키운 건 어릴 적 집 근처 도서관이었다라는 말이 한때 회자되면서 도서관마다 그 문구를 내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책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도서관을 택했습니다. 제2외국어의 노출 빈도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듯이 어릴 적 아이가 책을 접하는 환경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워낙 책을 잘 읽어서 어딜 가나 책을 가지고 다니고 즐긴다면 의도적으로 애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라는 환경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좋은 공간임은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뒹굴면서 책을 읽다 보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책을 서로 권해주기도 하더군요. 반남용 북트럭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요즘 어떤 책을 보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도서관 알림판에 있는 정보를 잘 살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해보세요. NIE 프로그램, 영어 동화 읽기 프로그램, 책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읽어주기, 또 과학 프로그램 등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알찹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모둠 활동의 경험도 해보게 되죠. 또래에게 배우는 것이 통찰력을 더 크게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모둠 활동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하면 을에 떠오르는 단어가 정수기입니다. 어디를 가나 종용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근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소음도 용납이 안 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숙의 개념과 배치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책을 장난감처럼 독서를 놀이처럼 즐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곳이 강남역에 있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열람실이 딱 원하던 환경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뒹굴거나 간식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자유로운 공간에서 책에 흠뻑 빠질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눈총을 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시의적절하게 체험형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 공연이 열렸고요. 또 독서의 달에는 특별 행사나 전시가 열려서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올리려면 소소한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형평성, 공정성을 이유로 대회도 많이 줄고요. 상을 주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봐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지역 수련관, 유스센터 등에서 하는 독후화 그리기 대회라던가 독서 글짓기 대회 등은 응모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입선 정도의 수상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 밖에도 천문대 경험, 또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등 엄마 아빠의 품을 잠시라도 떠나는 경험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을 매개로 아이와 대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 중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그마저도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오늘 급식 뭐야? 학원 숙제는 다 했어? 와 같은 확인 차원의 질문과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서적인 대화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가 쓰는 단어의 질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의 힘, 대화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녀와 어떻게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정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굳이 가족회의나 독서 토론 등을 해야만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정서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읽어주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그런 공간에서 더 빗발치더군요. 대화의 창을 여는 핵심은 책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얻어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관계, 경험으로 크는 아이. 이번에는 행동하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적극성과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소심하니까 네가 다가와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향과 기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계를 맺으려면 행동하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소통을 책으로 시작했다면 직접 체험을 통해 행동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경험의 산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관련해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안전교육과 경제교육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상 안전교육을 그리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인지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가끔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살렸다는 등의 의미 있는 보도를 접하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상이 되려면 더욱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 생일 때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열어주는 대신에 시민안전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면서도 쉽게 잊지 못하는 몸이 기억하는 활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교육입니다. 요즘엔 금융기관 등에서 경제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교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전문적이죠.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오래 기억합니다. 성장하는 관계,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형태는 필수적인데요. 이 경험은 결국 동기부여의 자산이 되고 협업의 기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자체마다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은 협동으로부터 오는 경험, 또 또래를 통해 얻는 경험, 인성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갖게 합니다. 즉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 구성원들은 하나의 마을에 산다는 소속감을 느끼고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시민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수많은 교육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법에 대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스피치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발표력을 키우는데도 한몫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에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으로까지 지정해 놨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아마 생각보다 무척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이와 단어 정의하기 활동을 해보세요. 가족 단어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단어를 채워보는 겁니다. 이야기 나누었던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한 가지씩 접근해 볼 수 있죠.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낙수물에 바위 뚫리듯 천천히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인성의 8대 덕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 진실되고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 책임,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존중, 다름을 인정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는 것. 배려, 타인을 염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소통, 열린 관계에서 공감을 주고받는 것. 협동, 너와 내가 모여 우리를 이루어 목표를 성취하는 것. 예, 지켜야 할 규범을 지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는 것. 효, 배려와 염려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책임이 뭘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아이가 코끼리가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배려가 뭘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주말마다 아빠와 자전거를 탔던 모양인지 아빠가 나보다 한 발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다운 상상력이 풍부한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가족 단어장을 만들면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생기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이의 사고 확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학원에서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외우는 건 기본이잖아요. 아이와 하루에 한 단어씩만 꼬박꼬박 채워가도 어휘력과 사고력이 쑥쑥 크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신효윤 작가의 엄마 교과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산책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